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10일입니다. 어물어물 하면은 한 달이 지나가고 또 조금 있으면은 봄이 오고 세월이 참 빠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입법, 사법, 행정, 삼권 분립의 균형이 완전히 깨졌다. 그렇게 봅니다. 그 입법, 사법, 행정 중에서 가장 약체로 생각되는 것이 행정부다. 오늘 그 뉴스를 보니까 그 경호처를 경찰서 국장 소속으로 좀 격하를 시켜야 한다. 이런 또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행정부가 삼권 중에서 가장 약한 행정부가 가장 삼권 중에서도 가장 약한 권리가 되었습니다. 원래 가장 강해야 돼요. 그래야 국정을 혼란 없이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계엄을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그 수준, 레벨의 수준을 좀 강도를 좀 약하게 강도별로 그 대통령이 수월하게 계엄령을 내려서 국정 질서를 바로잡고 국정 안정을 위해서 그 문제가 없이 쉽게 계엄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그 단계별로 좀 강약을 조절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해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항상 평범한 일상의 행정으로는 도저히 정치를 펴나갈 수가 없다 할 때는 3단계 계엄령, 4단계 계엄령, 5단계 계엄령 이렇게 단계별로 높여서 쉽게 그러니까 행정부의 고도의 정치 제도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그 삼권 중에서도 행정부가 가장 힘이 강해야 국정이 혼란스럽지 않다는 얘기지요. 흔들리지 않고. 그렇습니다. 사실상. 헌재, 헌법재판소도 완전히 독립기관이라고 하지만은 그게 엄격히 따지면은 사법기관에 속합니다. 그래서 양대, 법원하고 헌재하고는 양대 산맥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재는 입법부가 너무 강하다. 그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국회의원을 절묘하게 여당 야당에 비슷하게 뽑지 않으면은 이러한 사태가 오기 때문에 너무 한쪽으로 많이 국회의원이 총선을 해서 뽑을 경우에는 재분배 차원에서 2차 투표를 해서 적절히 분배를 하자. 그렇지 않고는 이러한 상황은 늘상 올 수가 있다. 그리고 삼권 권리 중에서 행정부 권리가 가장 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정 운행을 추진 동력을 얻을 수가 있고 국정 안정도 되고 정치의 영속성도 연결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의 단절
이런 게 생기지 않고 정치의 영속성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보통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낳으면은 경력이 단절된다. 그래서 엄청나게 손해를 본다 하지만은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지 않고 중간에 대통령이 바뀌면은 정치 그 추진 단절이 생겨서 국정에 마이너스가 엄청나게 생긴다. 그 텔레비 보잖아요. 뭐 체콘가 뭔가 그 방산 수출을 30조 원인가 얼마 되는 것도 지금의 앞으로 계획이 없다. 그렇게 손을 띄잖아요. 우리나라 그 방산 수출을 해가지고 많이 그 돈을 벌어 들이는데 체코인가 어느 나라가 그 한국은 혼란스러워서 지금 그 대표성이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다. 그렇게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경호처를 지금에 격화시키겠다. 그러니까 경찰청에 그 경호국으로 격화를 시켜서 앉혀놓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놓고는 대통령을 쉽게 체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것은 완전히 삼권 분립의 행정부의 완전히 훼손을 하는 행위가 된다. 그렇게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입법, 사법, 행정 중에서 행정부를 더 그 세 개의 입법, 사법, 행정 중에서 세 개의 분권 가운데서 행정부의 분권이 가장 강해야 합니다. 사법부보다 강하고 입법부보다 강해야 돼요. 행정부가. 그래야 국정 혼란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도의 정치 행정을 펼 수 있는 것이 마지막 보루 정치. 그걸 갖다가 우리는 계엄 정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엄만 발령을 하면은 완전히 사형감이다. 지금 이렇게 모두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트라우마 환자처럼. 그러니까 그것도 1단계, 2단계, 3단계, 5단계 해서 순차적으로 좀 대통령이 쉽게 발령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발령을 하더라도, 그게 고도의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 처리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해서, 권리를 많이 주자.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지금 경호처를 격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격상을 시켜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 국방부에 지원 요청을 하면은 국방부 장관은 지원할 수 있다. 이런 항목을 다시 거기다가 집어넣어야 한다는 얘기죠. 내란이라도 일어나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힘 있는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뭐 캐나다, 그다음에 아일랜드, 독일 이런 나라를 주 연방 국가로 흡수를 하겠다. 아니 독일 같은 경우에서 가스 생산 자체 스스로 작업해서 쓸 수 있는 에너지도 제대로 미리미리 준비를 못 해놓고 지금 겨울에 추워가지고 얼어 죽는다. 이런 나라가 독일이다. 러시아 가스를 그동안에 싸게 많이 써가지고 완전히 러시아 국가의 노예 국가가 되다시피 했다. 그러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독일, 나토 국가를 전부 다 점령을 해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미국에서 캐나다, 아일랜드, 독일, 그런 나토 국가를 전부 다 지금의 미국의 주 연방 국가가 50개 주인데 한 75개 주로
흡수를 해서 합병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러시아에서 손을 못 댈 거 아니에요. 우크라이나도 우크라이나 국가가 아니라 미국의 하나의 주 국가다, 연방 국가다. 그럴 경우에는 직접 전쟁이 났을 때는 전쟁에 직접 개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도 침략을 못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놔두면은 러시아에서 야금야금 차지하면서 전쟁은 점점 심해지고 점점 더 힘들어진다. 그래서 나중에 독일이라든가 그 나토 국가들이 자립을 해서 잘 살 수 있는 상태가 되면은 다시 또 해방을 시켜서 독일이라는 나라는 다시 독립시키고 이런 식으로 그 전략적 그 국가 합병 이런 것이 지금의 가장 합리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국의 그 대통령, 힘 있는 대통령이 지금의 취임하는 시기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나라도 그러한 대통령이 나와야 합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정치를 하려고 해도 법적으로 뒷받침이 제대로 되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은 있는데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추진 동력을 받아주지 못한다. 우리나라의 입법이 그 힘있고 추진력이 있는 대통령이 선출된다 하더라도 그 추진 동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 법적 동기부여가 없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의 경호처를 격화시킨다 가지고 그러면 행정부를 완전히 그 삼권 분립이 아니라 완전히 훼손시키 그 힘을 다 빼가지고 훼손시켜 가지고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더 강화를 해야 돼요. 지금보다 몇 배로. 행정부가 삼권에서 제1순위로 그 힘이 강해야 됩니다. 약하면 누가 대통령 하려고 그래요? 대통령 선출이 된다고 해도 국회, 그 다음에 사법부, 그 눈치 보는 데가 여러 군데가 생깁니다. 국민들 눈치 봐야지. 그 다음에 입법부, 국회 눈치를 봐야지. 사법부 눈치를 봐야지. 제대로 소신껏 있는 정치를 해낼 수 있나요? 결국은 그 쪼그라드는 정치가 되면은 결국은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소멸하는 국가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인구 지금 절벽이 돼가지고 최초로 한국이 그 소멸 국가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한 또 다른 면도 또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요. 다른 나라들 봐요. 그 행정부가 다른 삼권 분립보다는 힘이 더 강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 이제 부임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그 사법권이 소멸되는 그런 제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지금의 누구를 두둔하고 어디를 편파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좀 강국으로 크게 되고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돼야 한다. 그 행정부가 그 규모 면에서는 입법사법부보다는 비대하고 큽니다. 그렇지만은 권력 면에서는 상당히 약체다. 삼권 분립 중에서. 그래서 그 대통령의 경호조를 더 격상을 시켜야 합니다. 격상을 시키고 거기에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없다. 그렇게 해도 이제 더 강화를 하고 국방부에 방어 지원 요청 했을 때는 국방부 장관은 지체 없이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조항도 명문 조항도 집어넣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세계의 그 국정 판세가 그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불가역적 국제 관계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동맹 조약도 맺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의 그 행정부의 그 강력한 그 행정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는 이상 늘상 혼란이 생기고 잘못하면은 내전까지 생겨서 난리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애국에서 개입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 애국에서 그 한국을 가만히 놔두겠어요? 내란이 장기간 되게 되면 안 된다. 그러면은 결국은 애국의 강국들이 한국에 개입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말이면은 다 하는 줄 알고 별의별로 말을 다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일상생활 그 가정에서 우리가 몇 명 안 되는 가족들하고 얘기하는 것보다 더 그 수준이 낮은 얘기도 많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지금의 그 삼권 분립 중에서 지금의 그 권력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지금의 이 혼란이 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좀 더 행정부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그래도 정치를 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면은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그러면 행정부가 삼권 중에서 가장 힘이 강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약하다. 결국은 그 사법부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마음만 먹으면은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내서 통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정말로 그 행정부가 국정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파나마 운하, 그 다음에 정동 홍해 운하권, 여러 가지 홍해에 있는 운하권, 이런 것도 미국에 소속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중동 국가도 미국의 합병이 돼야 된다. 합병이 안 되고 그냥 놔두면은 열강들의 군침을 삼키면서 열강들이 다 차지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래요. 그래서, 나라가 살아서, 그 나라의 명맥을 이어가려고 하면은 강한 나라의 속국, 그러니까 연방으로 편입이 돼서 합병이 되는 것도 좋지 나쁜 것만은 아니다. 나중에 독립을 하면 되거든요. 하면 됩니다. 주권을 침범하고 내정 간섭이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에는. 아니 그동안에 독일 같은 데는 러시아를 어떻게 50년, 100년을 믿고, 독일 국민들이 에너지를 충분히 쓸 수 있는, 시설을 해놓지 못하고, 자립을 하지 못해가지고, 지금의, 겨울에 추워서 덜덜 떨고 죽는다, 얼어 죽는다, 그리고 물가가 오른다. 그게 국가가 그냥 놔두면은 완전히 다른 나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럴 바에 차라리 자유진영 강대국이 흡수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렇게 봅니다.
자립을 해가지고 잘 운영도 못하면서 내정 간섭이다 하면은 그 자기 나라가 지켜집니까? 자기 나라는 자기 나라가 지켜야 하는데 지금 에너지 부족이라서 그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라인을 거쳐서 그 독일까지 그 가스관이 가는데 그걸 완전히 잠궈버려 가지고 지금에 죽는다 이런 그 테레비 뉴스가 나오잖아요. 가스요금이 너무 올라가지고 죽을 지경이다 지금에. 물가도 오르고 그 시달리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 점점 약해져 가지고 결국은 에너지를 이용한 예속 국가로 만들어서 흡수하는 전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갑자기 뭐 전력을 공급하다가 딱 끊어버리면은 당장 죽겠다 난리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전 세계 나라들은 열강들이 군침을 삼키고 합병 주장을 하고 아니면은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합병을 하겠다 하는데 자립을 못하면은 숙이고 돌아가고 합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그 진영 국가에 흡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포석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깊은 뜻을 모르고 내장 간섭이다 뭐다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러한 강력한 대통령이 나와야 되고 그런 대통령이 선출돼서 대통령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 정치의 추진 동력을 뒷받침해주는 법적 뒷받침이 없고서는 강력한 대통령이 선출되고 탄생한다고 해도 힘을 쓸 수가 없다. 결국은 약체 국가로 소용돌이에 휩싸인다. 늘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의 탄핵된 게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되고, 국민의당, 한나라당만 지금의 탄핵, 얘기가 나온 것이 두 번째잖아요. 민주당에서는 탄핵이라는 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잠깐 나왔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도 임기를 다 마쳤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전에 얘기 들었는데 이것은 이게 탄핵이 그 불순 세력들이 개입해가지고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동네 다니고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진짜 벽인지 가짜 벽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얘기가 떠돌더라. 그래서 그 뉴스도 가끔 봤습니다. 그런 얘기를 직접 하더라고요. 높은 그 사람들이. 그래서 탄핵이 되는 건 할 수 없지만은 그 정말로 유감이 있으면서 물러나는 경우도 많다.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만일에 이번에 탄핵이 돼서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한다. 예를 들면은 그렇게 안 되면은 좋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국민의당 한나라당이 두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에 의해서 밀어냈다. 이런 좋지 못한 인상도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좋지 못합니다. 그런 전례를 남깁니다.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 지금 완전히 범죄가 확정되고 판결되기 전에 체포를 해가지고 포성줄을 묶어서 이송을 한다. 전례가 없잖아요. 망신주기
행정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 체포영장에 의해서 포성줄을 수갑을 채워가지고 끌고 나오는 거 봤나요? 나는 지금 100살 가까이 살았지만 그런 거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한때는 그래도 대통령까지 지내는 사람을 그 포승줄을 묶어서 그 강제 압송을 해가지고 구속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게 너무 한때는 대통령인데 완전히 망신살이 퍼졌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외신이 전부 다 애국의 화제거리가 되잖아요. 전부 다 체포영장을 발부해가지고 끌려 나오는 한국 대통령 사진을 찍어가지고 애국에 전부 다 뉴스 톱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야, 한국은 저 대통령이 완전 체포돼가지고 끌려 나오는 거 봐라. 그게 세계적으로 망신이 아니고 뭐예요? 참,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잘못되면은 벌을 받고 처벌을 받고 행정처벌을 받는 것이 맞지만은, 사람이라는 게, 그런 측면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요. 완전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